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첩첩산중에 자리한 요양원에 굳게 닫힌 차가운 철문 앞, 82살의 늙은 아버지 윤기택은 며느리가 억지로 쥐어준 가짜 치매 진단서와 찢어진 가족사진을 든 채 빗속으로 멀어지는 두 아들의 차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버려진 노인들이라면 철문을 부여잡고 살려달라며 오열했겠지만 그의 입가에는 오히려 서늘하고 기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늙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고 버렸다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시장통에서 평생 옷감을 팔아모은 낡은 주택 한 채가 남은 재산의 전부라 여겼던 그들은 아버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가두고 그 집마저 팔아치울 생각에 들떠 있었겠지요. 과연 이 늙은 아버지는 어쩌다 이 외딴 요양원에 스스로 갇히는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비참해 보이는 밤이 훗날 4명의 자식들을 어떤 끔찍한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게 될까요?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후덥지근한 장마철의 습기가 낡은 지붕 아래로 끈적하게 스며들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평생 포목점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워낸 아버지. 윤기택의 좁은 거실에는 오랜만에 4명의 자식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미지근한 바람을 뱉어내고 있었지만 거실을 채운 불쾌한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장남 대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도 짜증 섞인 땀을 흘렸고 큰 며느리 지연은 벽지의 곰팡이를 보며 연신 코를 찡그렸습니다. 맞은편의 차남 성우 내외 역시 번갈아 시계를 보며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에는 부모를 향한 반가움 대신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묻어났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장남 대호였습니다. 아버지, 저번 달에 말씀드린 사업 자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비만 넘기면 진짜 대박 날 수 있거든요. 대호의 목소리는 빚을 독촉하는 채권자처럼 당당했습니다. 곧바로 차남 성우가 발끈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도 아파트 대출금 막느라 숨 넘어갈 판인데 형님만 챙기십니까? 아버지, 저도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식들은 늙은 아버지를 앞에 두고 서로 돈이 급하다며 옥신각신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은근슬쩍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낡은 주택이라도 처분해 공평하게 나누자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아버지는 평생 희생한 부모가 아니라 쥐어짜 내야 할 마지막 돈줄일 뿐이었습니다. 기택은 낡은 면소매 차림으로 굽은 등을 한 채 묵묵히 식은 보리차만 들이켰습니다. 애비가 무슨 돈이 있겠니? 이 낡은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기택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자식들의 얼굴에는 동시에 서늘한 실망감과 짜증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제 앞길을 가로막는 무능한 짐 덩어리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겉으로는 힘없는 노인 행세를 했지만 기택의 머릿속은 이미 자식들의 탐욕을 저울질하며 냉혹한 계산을 끝마쳐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고 굵은 장맛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기택의 낡은 주택 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것은 큰 며느리 지연과 둘째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하던 그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얼굴에 과장되고 자기적인 웃음을 가득 띤 채 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님, 지난번 팔순 때 저희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보내드렸잖아요. 오늘 저희 4 식구가 다 같이 아버님 모시고
물 좋은 온천으로 효도 여행 가려고 준비했어요. 어서 겉옷 챙겨서 나오세요. 며느리들은 기택에게 낡고 얇은 외투를 입히며 서둘러 등을 떠밀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검고 커다란 승합차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고 앞좌석에는 장남 대호와 차남 성호가 초조하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자기들 살기 바쁘다며 1년에 전화 한 통, 제대로 없던 4명의 자식이 일제히 모인 참으로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풍경이었습니다. 기택은 순순히 속아 넘어가는 척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승합차는 거센 빗줄기를 뚫고 도심을 벗어나 굽이진 산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천으로 향하는 화기애애한 효도 여행이라기에는 차 안의 공기가 숨막히도록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노안으로 귀가 어두워 뒷자리에서는 듣지 못할 것이라 단정했는지 차량 내부의 거울을 통해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은밀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원장한테 입금은 확실히 끝낸 거지? 입소 서류랑 도장 챙긴 거 다시 확인해봐. 장남 대호가 핸들을 쥔 채 낮게 음조리자 조수석에 앉은 큰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좌석의 차남 성호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창밖에 빗줄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얕고 천박한 모의를 뒤에서 훤히 꿰뚫어 보고 있던 기택은 굽은 등을 기대고 앉아 차창을 거칠게 때리는 빗방울만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온천 휴양지가 아니라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고 어두운 산속으로 차가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택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 혜진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기택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방을 날치기 하듯 낚아채 가져갔습니다. 아버님, 가방 안고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앞에 잘 보관해 둘 테니까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편하게 눈 좀 붙이세요. 그 낡은 가방 안에는 기택의 신분증과 지갑, 그리고 낡은 전화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외부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완벽하게 아버지를 고립시키려는 자식들의 얄팍한 수작이었습니다. 빗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졌고 기택은 두려움에 떠는 척 두 손을 무릎 위로 모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늙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여 도간에 가두었다고 확신했지만 그 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굽이진 산길을 한참이나 오르던 검은 승합차가 마침내 멈춰 선 곳은 번듯한 온천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빛바랜 콘크리트 외벽이 스산하게 서 있는 낯선 건물 앞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옆에는 칠이 벗겨진 간판이 장맛비를 맞으며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늘 푸른 요양원. 그것이 효도 여행을 빙자해 기택을 태우고 온 차가 도착한 진짜 종착지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서늘하고 눅눅한 상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큰 며느리 지연이 우산을 받쳐들고 내리며 짐짓 다정한 척 기택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아버님 다 왔어요. 여기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라 아버님 건강에 딱 맞을 거예요. 며칠만 푹 쉬고 계시면 저희가 금방 다시 모시러 올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미끄러웠지만 눈빛은 한없이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듯 두꺼운 우비를 입은 요양원 직원 2명이 다가와 기택의 양팔을 거칠게 부축했습니다. 기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당황한 표정으로 발버둥 치는 척 연기했습니다. 대호야, 성호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온천에 간다더니 왜 나를 이런 낯선 곳에 두고 가는 게냐? 기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두 아들은 끝내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남 대호는 반쯤 내린 차창 너머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제 사업이 자리 잡힐 때까지만 여기 계세요. 금방 모시러 올게요. 차남 성우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버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늙은 아버지를 버린다는 알량한 죄책감보다 이제 지긋지긋한 짐 덩어리에서 해방되었다는 비열한 안도감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혜진은 빼앗은 낡은 가방을 끌어안은 채 입소서리를 직원에게 쥐어주고는 쫓기듯 차에 탔습니다. 승합차는 흙탕물을 튀기며 빗속으로 매정하게 사라졌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마당에 남겨진 기택은 철저히 버림받아 절망에 빠진 늙은 아비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기택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섬뜩한 이체가 번뜩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입술 끝이 미세하게 위를 향해 호를 그리며 말려 올라갔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설계한 지옥의 덫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기택을 깊은 산속 요양원에 버려두고 온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맛비는 도심의 낡은 주택가에도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텅 빈 기택의 집에 침입한 4명의 자식들은 이성을 잃은 들짐승처럼 집안을 난장판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판을 뜯어내고 낡은 장롱의 서랍을 모조리 빼내어 바닥에 엎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를 버렸다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평생 시장통에서 피땀 흘려 모아둔 알량한 현금과 통장을 찾아내겠다는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겨둔 금부치랑 아버지가 모은 통장이 분명히 이 안에 있을 텐데. 큰 며느리 지연이 신경질적으로 안방 이불장을 파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구석의 낡은 괴짝을 부수던 차남 성우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찾았다. 형님, 여기 아버지 인감이랑 통장 묶음이요. 성우의 손에는 비닐로 겹겹이 쌓인 통장 5개와 낡은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남 대호가 재빨리 그것을 낚아채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드디어 아버지의 마지막 핏방울까지 쥐어짰다는 승리감에 취해 탁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확정만 지으면 이 낡은 집마저 팔아치울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각 산속 늘푸른 요양원의 어두운 독방에 갇힌 기택의 모습은 자식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아 슬픔에 빠진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내리치는 번갯불을 조용히 바라보며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내어 기뻐 날뛰고 있을 그 통장과 도장. 그것은 기택이 그들의 얄팍한 밑바닥을 시험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던져둔 보잘것없는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기택의 수백억대 진짜 자산은 그들이 평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견고한 울타리 안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때 굳게 닫혀있던 독방의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의 요양보호사 수아가 작은 불빛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기택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해진 신발과 수심 가득한 얼굴에 꽂혔습니다. 기택은 돈에 쪼들리는 그녀의 절박함을 단숨에 읽어냈습니다. 치밀한 반격을 위한 가장 완벽한 장기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택의 완벽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백치 노인이 되어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식판을 엎고 허공에 대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로 복도를 배회하는 그는 영락없는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을 놓았다는 소식에 4명의 자식들은 안도하며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원장에게 거액의 뒷돈을 찔러주며 독한 신경안정제를 처방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빨리 치매 확정 진단을 받아야만 아버지의 남은 집을 처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아버지가 약물에 취해 목숨을 잃는다 해도 눈 깜짝하지 않을 잔혹한 짐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안에서 기택의 진짜 눈빛을 알아챈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30대 요양보호사 수아였습니다. 그녀는 기택이 엎질은 밥을 치우다 그의 시선이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섭게 빛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결코 이성을 잃은 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를 홀로 키우며 막대한 병원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부조리를 알면서도 생계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했던 가엾은 여자였습니다. 사람을 다루는데 도같은 기택은 그녀의 낡은 신발과 수심 가득한 얼굴에서 절박함을 단숨에 읽어냈습니다. 며칠 뒤 수아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개월치 밀려있던 아이의 병원비 전액이 이름 모를 후원자에 의해 완납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오열하는 수아의 등 뒤로 휠체어에 앉아있던 기택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처자, 내 눈과 귀가 되어주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돈 걱정은 평생 하지 않게 해주겠네. 흐리멍텅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닌 압도적이고 단단한 음성이었습니다. 눈앞의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한 수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아는 기택에게 처방된 독한 약을 버리고 소화제로 몰래 바꿔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백치로 위장한 기택은 든든한 조력자까지 얻으며 반격을 위한 덫을 완성했습니다. 수아를 완벽한 수족으로 삼은 기택은 마침내 서늘한 반격의 첫 단추를 채웠습니다. 기택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변호사 학수는 곧바로 기택이 차명으로 굴리고 있던 막대한 자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장남 대호의 번듯한 사업장이었습니다. 대호는 평소처럼 거만한 표정으로 자신의 회사에 출근했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 증명 서류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의 주인이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무려 3배나 올리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건물주를 직접 만나 사정해 보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당장 방을 빼라는 서늘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린 대가로 얻어낸 얄팍한 승리감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새카만 절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차남 성호의 사무실에도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성호는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은밀하게 뒷골목의 대부업체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늘 든든하게 뒷배를 봐주던 대부업체에서 돌연 자금 회수 통보를 해왔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빌린 돈의 원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회사를 통째로 압류하겠다는 무자비한 경고였습니다. 성호는 전화기를 붙들고 사색이 되어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있었잖아요. 제발 며칠만 기한을 주십시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우리도 어쩔 수 없소.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각오나 하시오. 사실 이 모든 것은 기택의 치밀한 계산 아래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호가 새 들어있는 그 알짜배기 상가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아버지 기택이었으며
성우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대부업체의 최고 전주 역시 기택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우연히 찾아온 지독한 불운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늙은 아버지가 피도 눈물도 없이 조여오는 숨막히는 올가미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빚더미 앞에서 두 아들은 결국 아버지가 남겨둔 낡은 주택을 팔아치워 급한 불을 끌 생각에 더욱 혈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장맛비가 계속되던 며칠 뒤 4명의 자식들은 다시 깊은 산속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치듯 떠났을 때의 비열한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장 내일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장남 대호와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차남 성우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가 남겨둔 낡은 주택을 처분해 급전을 쥐는 것뿐이었습니다. 눅눅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면회실에 들어선 그들은 초조하게 문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요양보호사 수아가 이동식 의자를 밀며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늙은 아버지는 입가에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길로 허공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헛것을 잡으려는 듯 허공을 휘젓는 그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중증병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저 대호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장남 대호가 과장된 목소리로 물었지만 기택은 멍한 얼굴로 실없이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완벽하게 망가진 모습을 확인한 내 자식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큰 며느리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붉은 인주와 재산 처분 동의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행히 약이 제대로 듣나 봐요. 원장한테 돈을 더 쥐어주길 잘했네요. 지연이 속삭이자 둘째 며느리 혜진은 맞장구를 치며 기택의 굳은 손가락을 억지로 펴 붉은 인주를 잔뜩 묻혔습니다. 아버님, 여기 서류에 지장만 꾹 찍으시면 돼요. 금방 끝나요. 그들은 아버지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류에 지장을 찍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의자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수아는 약속된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흘러내린 담요를 덮어주는 척하며 기택의 낡은 윗도리 주머니 속에 미리 숨겨두었던 손가락만 한 소형 녹음기의 전원 단추를 살며시 눌렀습니다. 작고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한 기택의 탁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사냥감을 완벽한 함정으로 몰아넣은 맹수의 잔혹한 미소가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기택의 엄지손가락이 재산 처분 동의서에 꾹 눌러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지장을 확인한 4명의 자식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짐승 같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늙은 아버지가 완전히 이성을 잃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탐욕의 이빨을 드러낸 것은 장남 대호였습니다. 이 집 팔아서 나오는 돈은 무조건 내 상가 보증금으로 들어가야 한다. 안 그러면 나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 대호가 언성을 높이자 차남 성우가 눈을 번뜩이며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형님만 죽어. 나는 사채업자들한테 진짜 목숨 잃게 생겼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마지막 집까지 형님이 다 가져가. 무조건 정확히 반으로 갈라. 두 아들이 핏대를 세우며 다투자 며느리들 역시 지지 않고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에 확 버리고 오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이 늙은이 수발들다 내가 먼저 병났을 거예요.
큰 며느리 지연의 도끼 어린 말에 둘째 며느리 혜진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원장한테 돈 찔러주고 독한 약 먹여서 빨리 치매 판정받게 만든 건 전부 다 형님 아이디어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혼자 다 차지하시겠다고요? 자식들은 실성한 척 멍하니 앉아있는 늙은 아비의 면전에서 천박하고 끔찍한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산속 요양원에 유기를 모의했던 일, 뇌물을 주고 불법 약물을 투여한 일, 그리고 아버지가 하루빨리 숨을 거두기를 바라는 저주 섞인 폭언들.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모든 패륜적인 대화는 면회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기택의 품속으로 고스란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몰래 숨겨둔 낡은 윗도리 주머니 속의 작은 녹음기는 쉼없이 붉은 빛을 깜빡이며 그들의 더러운 죄상을 남김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침을 흘리며 허공을 보던 기택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으며 그들의 비참한 밑바닥을 여유롭게 감상했습니다. 마침내 덫의 문이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숨통을 끊어버릴 치명적인 밧줄을 기택의 손에 기꺼이 쥐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며칠 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은행의 최고급 귀빈실, 으리으리한 장식등 아래 푹신한 가죽 소파에 4명의 자식이 거만한 자세로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기택의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재산처분 위임장과 낡은 주택의 권리증이 놓여 있었지요. 그들은 집을 처분해 얻게 될 수억 원의 현금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느라 입가에 걸린 비열한 웃음을 조금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장남 대호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것만 처리되면 내 사업장 문제도 한 방에 해결되고 다 끝나는 거야. 늙은이 하나 치워버리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살만해지잖아. 차남 성우와 두 며느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에 찍힐 막대한 숫자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의 최종 확인을 마치고 승인 도장을 찍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귀빈실의 무거운 떡갈나무 문이 거칠게 덜컹이며 열렸습니다. 당연히 은행 지점장일 것이라 생각하며 여유롭게 고개를 돌린 자식들의 얼굴은 일순간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문간에 선 사람은 지점장이 아니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60 초반의 변호사 학수와 굳은 표정을 한 2명의 경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큰며느리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대체 뭡니까?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당장 나가요. 지연이 새된 목소리로 악을 썼지만 학수와 경찰들은 아무런 대답 없이 좌우로 조용히 길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 4명의 자식들은 숨을 멈춘 채 조각상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깊은 산속 요양원에서 침을 흘리며 이동식 의자에 묶여 있어야 할 늙고 병든 아버지. 분명 어제까지 실성한 백치 노인이었던 그 아버지가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2발로 꼿꼿하게 서서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흐리멍덩했던 눈동자는 온데간데였고 사냥감의 숨통을 노리는 잔혹한 맹수처럼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운만이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장남 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대호의 멍청하고 얼빠진 부름의 기택은 대답 대신 비웃음을 흘리며 귀빈실 한가운데로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시장통 골목에 보잘것없는 늙은이로 위장했던 수백억대 자산가 윤기택이 마침내
그 거대하고 무자비한 진짜 얼굴을 자식들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귀빈실의 무거운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아버지 기택의 압도적인 모습 앞에서 자식들은 마치 거대한 뱀 앞에 선 쥐새끼처럼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장남 대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버지, 치매에 걸리신 게 아니었습니까? 이게 다 무슨... 기택은 대호의 멍청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곁에 선 변호사 학수에게 가볍게 턱짓을 했습니다. 학수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장부와 권리증 뭉치를 꺼내 대리석 탁자 위에 무겁게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자식들의 심장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먼저 장남 윤대호 씨, 당신이 운영하는 상가 건물의 실소유주 명의입니다. 학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귀빈실을 울렸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대호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최근 임대료를 3배나 올려 대호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그 지독한 건물주의 이름이 바로 눈앞에 꼿꼿하게 서 있는 늙은 아버지 윤기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수는 곧바로 차남 성우 앞으로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다음은 차남 윤성호 씨. 당신이 몰래 돈을 끌어다 쓴 대부업체의 최고 자금줄, 이른바 전주의 명의입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성호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당장 원금을 갚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으라며 협박하던 사채업자들의 가장 윗선, 수백억 대의 거대한 자금을 굴리던 뒷골목의 진짜 큰손 역시 아버지 기택이었습니다. 성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수백억 대의 자산가라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두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큰 며느리 지연이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주택의 권리증을 품에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기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남은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내년이 안고 있는 그 낡은 종이 쪼가리는 3달 전에 이미 휴지가 되었다. 그 낡은 집은 이미 내 이름으로 된 사회환원재단에 넘긴 지 오래다. 기택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갑고 매섭게 내리꽂혔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산속에 버리면서까지 팔아치우려 했던 그 집은 애초에 그들의 차지가 될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기택은 빈집에 기어들어가 가짜 통장과 쓸모없는 권리증을 훔치며 환호했을 자식들의 비열한 꼬라지를 철저하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늙은 아버지의 완벽한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게 된 4명의 자식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공포에 찬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4명의 자식들은 체면도 버린 채 기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장남 대호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지만 기택은 매달리는 아들의 손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붉은 단추를 누르자 요양원 면회실에서 그들이 쏟아냈던 끔찍한 폐륜의 목소리가 귀빈실의 팽팽한 공기를 찢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늙은이 수발들다. 내가 먼저 병났을 거다. 독한 약 먹여서 빨리 치매 판정받게 만든 건 아주 잘한 일이다. 자신들의 추악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널찍한 대리석 벽에 부딪혀 똑똑히 메아리치자
자식들은 수치심과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핑계조차 댈 수 없는 완벽한 증거 앞에서 두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택의 곁에 묵묵히 서 있던 두 명의 경찰관이 그제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을 노인 학대교사 및 특수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차가운 쇠고랑이 장남 대호와 차남 성호의 손목에 차례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학수는 수갑을 찬 두 아들을 향해 마지막 경제적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장남 윤대호 씨의 상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내일 아침 강제 철거 집행이 들어갈 것이며 차남 윤성호 씨의 채무는 단 하루의 유예도 없이 즉각적인 전액 압류 및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두 아들의 얄팍한 인생이 완벽하게 파멸하여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며느리들은 혼절할 듯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고 두 아들은 쇠고랑을 찬 손으로 대리석 바닥을 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기택의 눈빛에는 그 어떠한 동요나 얄팍한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숱한 배신과 끝없는 탐욕을 묵묵히 견뎌주었던 힘없고 어리석은 아버지는 비바람이 몰아치던 요양원의 차가운 철문 앞에서 이미 숨을 거두었으니까요. 기택은 벌레를 보듯 바닥에 처박힌 자식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보고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꼿꼿하게 돌아섰습니다. 뚜벅뚜벅 굳게 닫힌 문을 열고 귀빈실을 빠져나가는 기택의 단호하고 무거운 구둣발 소리만이 짐승처럼 오열하는 자식들의 비명 위로 차갑게 덧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잔혹했던 장마가 지나고 눈부시게 맑은 늦여름의 햇살이 도심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은행 귀빈실에서 벌어진 차가운 심판 이후 내 자식의 삶은 완벽한 생지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장남의 의리의리했던 사업장은 강제 철거되어 참혹한 빈터로 변했고 끝없는 빈톡촉에 시달리던 차남은 야반도주를 감행하다 덜미를 잡혀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며 으르렁거리던 두 며느리 역시 한순간에 낡은 단칸방으로 쫓겨나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 끊어진 늙은 아버지의 연민은 두 번 다시 그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82살 기택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장남을 쫓아냈던 자신의 화려한 상가 건물을 통째로 개조하여 갈 곳 없이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최고급 안식처를 설립했습니다. 지옥 같던 요양원에서 기택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던 수아는 그 안식처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녀의 아픈 아이 역시 기택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씩씩하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쥐고 안식처의 넓은 창밖을 내다보는 기택의 얼굴에는 평생을 짓눌러왔던 아버지라는 무거운 굴레를 훌훌 벗어던진 자만의 홀가분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살피며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온전한 자신의 삶을 되찾은 강인하고 자유로운 인간 윤기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끔찍한 탐욕 앞에서는 그 진한 피마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어리석은 희생은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끔찍한 요양원 철문 밖으로 밀어 넣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년의 진짜 권력과 존엄은 자식의 알량한 효심이 아니라 굳게 닫힌 내 손안의 지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부디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묵직한 지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와 지갑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게 빛나는 최고급 식당 안. 무거운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차가운 얼음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물벼락을 정통으로 맞은 젊은 여자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아였습니다. 단정했던 옷차림은 얼룩지고 엉망이 되었으며 창백해진 뺨 위로는 서늘한 물기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값비싼 보석과 화려한 옷차림으로 온몸을 치장한 중년 여성이 핏대를 세우며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천박하게 휴게실이나 치우는 주제에 연 매출 수백억 집안에 내 귀한 아들을 넘봐? 넌 우리 회사 청소부로도 안 쓸 수준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중년 여성의 날선 폭언이 넓은 방 안을 매섭게 울렸지만 서아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힘없고 가련한 약자의 표본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에게 이런 지독한 멸시와 모욕을 겪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견디고만 있었던 것일까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도권 중심부에 자리 잡은 한 최고급 호텔의 귀빈 전용 휴게실이었습니다. 이곳은 화려한 대형 조명과 최고급 대리석이 빛나는 그야말로 선택받은 소수만이 출입할 수 있는 은밀하고도 사치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한번 밟아보기도 힘든 이 화려한 세계의 구석에는 단정한 근무복을 입은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아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남는 시간에 피로를 풀거나 화려한 손님들의 옷차림을 주제로 수다를 떨 때도 서아는 언제나 홀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작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성실하고 조용한 말단 직원이었지만 서아의 눈빛은 화려한 공간의 겉면이 아닌 그 이면의 어두운 곳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버려지는 최고급 식자재들의 양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원어치의 고급 식재료가 쓰이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낭비의 현장을 빠짐없이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뒷문으로 들어오는 납품업체 직원들의 태도와 그들이 들이미는 식자재의 실제 품질을 매의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최고 등급이라 적혀 있었지만 실상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물건들이 버젓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관찰은 비단 식자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교양과 품위를 자랑한다는 최상위 귀빈들의 진짜 민낯 역시 그녀의 수첩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당연하다는 듯 내뱉는 사람들,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대하며 폭언을 일삼는 이른바 요주의 인물들의 행동 양식이 그녀의 기록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틈만 나면 메모를 하는 서아를 보며 유별나다며 혀를 찼습니다. 서아 씨는 기껏해야 계약직이면서
무슨 총괄 지배인이라도 된 것처럼 구네. 적당히 좀 하지. 비웃음 섞인 동료들의 말에도 서한은 타인의 시선이나 조롱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치밀하게 현장의 낭비 구조와 납품 업체들의 민낯 그리고 무례한 고객들의 명단을 수집하고 있었는지, 그 작은 수첩이 훗날 얼마나 거대한 피바람을 불러일으킬지 당시 이 휴게실 안에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폭풍 전야의 고요를 견디며 기록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평화로워 보이던 휴게실의 두꺼운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휴게실의 두꺼운 유리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중년 여성, 최명희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란이었습니다. 온몸을 휘감은 값비싼 보석과 화려한 옷차림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요란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비슷한 차림새를 한 두 명의 지인들이 아첨하듯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입구에서 정중하게 고개 숙이는 직원들의 인사는 본체만체하며 곧장 휴게실 가장 안쪽에 자리한 굳게 닫힌 문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하루 이용료와 최소 주문 금액을 합쳐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엄격한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최고급 단독 특별실이었습니다. 명희는 직원의 안내나 확인 절차도 없이 제 집 안방처럼 맘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상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인들 역시 호들갑을 떨며 최고급 가죽 소파에 비싼 가방을 던져두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황한 다른 직원들이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서아가 작은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서아의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고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특별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아는 두 손을 모은 채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곳은 사전 예약을 마친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특별실입니다. 바깥쪽에 마련된 일반 좌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아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웃고 떠들던 명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명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 남편이 이 호텔 그룹의 식자재 대주는 제일 큰 회사 사장이야. 내가 여기서 차 한 잔 마시겠다는데 어디서 일개 말단 직원이 감히 이래라 저래라야? 명희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함께 온 지인들도 혀를 차며 서아의 태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직원이라면 지레 겁을 먹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설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호텔의 규정을 읊었습니다. 호텔 규정상 예약 없는 무단 이용 시에는 1,000만 원의 대관료 및 위약금이 즉시 청구됩니다. 규정은 모든 고객님께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약금이라는 단어에 명희의 눈꼬리가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한낱 규정 따위에 가로막혔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뭐? 위약금? 너 지금 나한테 영업 방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장 지배인 불러와. 내가 오늘 너 해고당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명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특별실을 넘어 휴게실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휴게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도 서아는 명희의 일그러진 얼굴과 오만한 윽박지름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명희는 자신이 짓밟고 있는 이 평범한 직원이 속으로 어떤 무서운 셈표를 튕기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파멸을 향한 폭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고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헐레벌떡 달려온 총괄 지배인은 전후 사정을 묻지도 않은 채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연신 식은 땀을 닦아냈습니다. 명희는 거만하게 서아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저 건방진 직원을 당장 치우지 않으면 납품 계약을 모두 끊어버리겠다며 날뛰었습니다. 서아는 그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배인의 비굴한 사죄와 최고급 접대를 약속받고 나서야 명희는 한껏 으스대며 휴게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아의 수첩에는 그녀가 뱉어낸 납품회사의 이름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일과를 마친 서아를 찾아온 것은 오랜 기간 교제해온 연인 민우였습니다. 화려한 고급차에 기대어 있던 민우는 서아의 피로한 기색은 살피지도 않은 채 자기 집안의 재력을 과시하기 바빴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이 거대 그룹과 연간 200억 원이 넘는 독점 납품 계약을 맺고 있다며 쉴 새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성격이 좀 불같긴 해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당장 내일 밥이나 먹자고 하시네. 무조건 숙이고 비위만 잘 맞추면 별일 없을 거야. 민우는 내일 어머니와의 식사 자리가 잡혔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서아는 민우의 말을 들으며 낮에 휴게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오만한 여성의 얼굴을 단번에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그저 건조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방으로 돌아온 서아는 겉옷도 벗지 않은 채 휴대용 컴퓨터를 켜고 조용히 숫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그토록 자랑하던 업체의 단가표를 샅샅이 역추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원가와 교묘하게 조작된 거대한 차액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화면을 매섭게 훑었습니다. 오만한 횡포의 이면에 숨겨진 부패의 사슬을 서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식당의 단독방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는 숨막힐 듯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추어 도착한 서아와 민우가 자리에 앉기도 전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섰습니다. 온몸을 값비싼 보석으로 휘감고 오만함을 풍기는 중년 여성, 바로 전날 휴게실에서 난동을 부렸던 최명희였습니다. 아들의 곁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명희의 걸음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우아한 미소를 지으려던 그녀의 인매가 일순간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서아 역시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명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깨지고 명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안을 매섭게 갈랐습니다. 너 이 건방진 것. 내가 왜 우리 아들 옆에 서 있어? 명희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당황한 민우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명희의 입에서는 끝을 알 수 없는 멸시와 폭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디서 천박하게 휴게실이나 치우는 주제에 연 매출 수백억 집안의 내 귀한 아들을 넘봐? 넌 우리 회사 청소부로도 안 쓸 수준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분노를 이기지 못한 명희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얼음물 잔을 집어들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아의 얼굴을 향해 끼얹었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차가운 물줄기가 허공을 갈랐고 서아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정했던 옷차림은 얼룩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서아를 보호하기는커녕 안절부절 못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나약하고 비겁한 연인의 모습을 보며 서아는 차가운 물기를 타고 흐르는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비참한 몰골과 달리 그녀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내뱉는 모욕과 멸시의 단어들은 역설적으로 서아에게 가장 완벽한 확신을 쥐어주었습니다. 전날 밤 찾아냈던 장부상의 비리와 횡령의 흐름, 그리고 거대 기업의 이름을 팔아 뒤에서 횡포를 부리던 썩은 뿌리의 실체가 눈앞에서 명백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아는 끝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자를 짓밟으며 우월감을 느끼는 명희의 거친 숨소리와 창백해진 민우를 뒤로 한 채 그녀는 조용히 젖은 몸을 이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얼음물에 흠뻑 젖은 처참한 몰골로 식당을 빠져나온 서아의 뒤를 허둥지둥 쫓아온 것은 연인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추위에 떠는 서아의 젖은 어깨를 감싸주기는커녕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꺼봐. 내가 무조건 고개 숙이고 어머니 비위부터 맞추라고 했잖아. 화 풀리실 때까지 내가 먼저 찾아가서 싹싹 빌어. 그 정도 수모는 참을 수 있잖아. 서아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동자로 제 앞에 남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던 나약함과 비겁함이 남김없이 그 밑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겁하게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과는 그 어떤 미래도 함께 그릴 수 없어.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서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련도 감정적인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위험 요소 평가를 마친 자의 건조하고 단호한 결단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멍하게 굳어버린 민우를 길거리에 남겨둔 채 서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침없이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은 서아가 홀로 향한 곳은 자신이 일하던 호텔보다 훨씬 거대하고 웅장한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기업 그룹의 본사 사옥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로비를 지키던 보안 요원들은 서아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굽혀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삼엄한 보안 구역을 통과해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이 거대한 기업 제국의 가장 높은 곳, 한재양 명예회장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넓고 고요한 집무실 안, 묵직한 원목 책상 뒤에 앉아있던 노회한 수장은 서아를 보며 옅고 든든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는 품에서 정갈하게 철해진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휴게실의 만성적인 적자, 원인과 식자재 독점 협력사의 단가 부풀리기 정황, 그리고 계약 조항에 명시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관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썩어 들어간 뿌리는 즉시 도려내야 합니다. 한재양 명예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묵직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없고 평범한 말단 직원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어떻게 그룹의 심장부에 서서 거물급 협력사의 생사료 탈권을 논하고 있는지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마침내 그 육중한 잔막을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재양 명예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류 안에는 명희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자재 납품업체가 그동안 얼마나 교묘한 수법으로 단가를 부풀려 왔는지, 그리고 그 부당한 이익이 어떻게 명희의 화려한 사치품으로 둔갑해 흘러들어갔는지 명백한 증거와 숫자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의 규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횡포를 일삼으며 거대 기업의 품격에 먹칠을 한 명의의 만행까지 서아의 낡은 수첩에 적혀있던 모든 관찰 결과가 완벽한 계약 해지의 근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장을 소리 없이 덮은 명예회장의 주름진 얼굴에는 서늘한 분노와 함께 후계자의 냉철한 판단력에 대한 묘한 흐뭇함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썩은 가지가 거대한 기둥을 갉아먹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법이지. 거칠애와 오만에 취해 제 분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기업의 신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때가 되었구나. 명예회장의 묵직한 목소리에 서한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열리는 전국 우수 협력사 연회 자리가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룹의 원칙을 명확히 바로 세우고 자격 미달인 업체들을 완전히 도려내야만 합니다. 서하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묵묵히 마주하던 명예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낮은 현장에서 묵묵히 경영의 본질과 인간의 밑바닥을 꿰뚫어 보고 돌아온 딸의 길고 길었던 위장 취업을 끝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다가오는 연회에서 썩은 협력사들의 물갈이와 함께 우리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기 최고 경영자가 누구인지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도록 하마. 이번 숙청 작업은 내가 직접 진두지휘하도록 해라. 명예회장의 확고한 선언은 곧 거대한 제국의 막강한 권력이 서하에게 온전히 이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서하는 정중하게 묵례를 올리며 고요한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서늘하고 차가운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자신들에게 다가올 거대한 파멸을 꿈에도 모르는 명희는 다가오는 연회에서 가장 돋보이기 위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신구와 최고급 맞춤 의상을 고르며 헛된 우월감에 흠떡 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회사의 200억 원대 독점 계약 연장이 당연히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거대 기업 그룹이 주최하는 전국 우수 협력사 연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본사 사옥의 가장 큰 대형 연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협력사 대표들과 임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조명이 뿜어내는 눈부신 빛은 사람들의 기대감과 묘한 허영심을 한껏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무리의 중심에는 단연 최명희와 그녀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오직 오늘만을 위해 특별히 맞춘 수천만 원짜리 화려한 연회복을 입고 목과 손목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거대한 보석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오만한 걸음걸이와 치켜든 턱 끝에는 자신이 이 거대한 공간에서 가장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는 맹신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아유 사모님, 오늘 정말 눈이 부시네요. 이번 독점 계약 연장도 당연히 사장님 차지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영세한 업체 대표들이 조심스럽게 아부를 떨자 명희는 화려한 부채를 흔들며 거만하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호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남편이 이 그룹에 납품하는 물량 규모만 1년에 200억 원이 넘어요. 명예회장님도 우리 남편 없이는 이 그룹의 호텔 주방이 멈춘다는 걸 아시니까요. 사실상 우리 회사는 이 거대 기업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특별한 위치죠. 명희의 거침없는 호언장담에 그녀의 남편 역시 어깨를 한껏 으쓱이며 거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호텔에 제출했던 조작된 단가표와 부풀려진 장부가 이미 낱낱이 파헤쳐져 그룹 심장부에 있는 서하의 손에 완벽한 증거물로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흠떡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챙기며 기업의 신용을 갉아먹었던 행적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 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명희의 목소리는 더욱 뾰족하게 공간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나르는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윽박지르고 다른 업체 대표들의 소박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연회장 무대 뒤편의 고요하고 어두운 대기실에서는 밖과는 완전히 다른 서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숙청에 칼날을 쥔 서아가 화려한 의복 대신 단정하고 수수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명희의 천박하고 요란한 웃음소리를 차갑게 듣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등 뒤로는 그룹의 최고위 임원진들이 일제히 숨을 죽인 채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밖에서 울려 퍼지는 명희의 오만한 웃음소리는 곧 자신을 집어삼킬 파멸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막이 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잠시 화장을 고치기 위해 홀을 빠져나와 걷던 최명희는 인적이 드문 무대 뒤편 어두운 복도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하고 걸음을 우뚝 멈추었습니다. 수수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젊은 여자, 바로 며칠 전 자신이 끔찍한 물벼락을 내렸던 그 천박한 휴게실 직원 서아였습니다. 명희의 두 눈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서아가 어떻게든 자신의 아들에게 다시 매달리기 위해 이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연회장 뒷문으로 몰래 숨어 들어왔다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명희는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서아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너 기어코 여기까지 쫓아왔어? 어디서 쥐새끼처럼 기어들어와서 구질구질하게 질척대는 거야. 보안 요원 부르기 전에 당장 내 발로 안 기어나가? 명희의 입술은 흉하게 비틀렸고 쏟아지는 목소리에는 짙은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아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낼 듯한 명희의 살기 어린 위협 앞에서도 서아는 그저 서늘하고 고요한 눈동자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억울해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단 한 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짧은 정적 끝에 서아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감정적인 변명이나 용서를 구하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냉혹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듯한 지극히 건조하고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협력사 계약 조항 제8조 임직원의 중대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기업 이미지 훼손 시 모든 계약은 예고 없이 즉각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조항 언급에 명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 복도가 떠나가라 크고 요란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휴게실 바닥이나 닦는 주제에 어디서 주워들은 계약 조항을 들먹여?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의 200억 원짜리 계약을 어쩔 건데? 명희는 서아의 덤덤한 경고를 패배자의 발악이자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습니다. 자신이 짓밟고 조롱하고 있는 그 수수한 정장의 여자가 바로 그 200억 원짜리 계약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룹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명희가 서아를 향해 마지막 멸시의 시선을 던지고 기세등등하게 돌아설 때 연회장 안에서는 그룹의 최고 권력자인 한재양 명예회장의 입장을 알리는 웅장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명희는 곧 독점 계약을 따낼 승리자라는 허영심에 흠뻑 취해 가장 상석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서아는 벼랑 끝으로 향하는 그녀의 오만한 뒷모습을 보며 가장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덫은 완벽하게 닫혔고 이제 무대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사형 선고를 내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웅장한 교향곡이 넓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마침내 이 거대 기업 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절대적인 권력자 한재양 명예회장이 단상 위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은 일제히 숨을 죽인 채 자리에서 일어섰고 장내에는 옷깃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고 팽팽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연단 바로 앞 가장 눈에 띄는 상석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최명희와 그녀의 남편 역시 이제 곧 자신들을 향해 쏟아질 독점 계약 연장의 축포를 고대하며 한껏 상기된 얼굴로 단상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강렬한 빛이 오직 명예회장 한 사람만을 비추었습니다. 연단에 선 그는 환영의 미소 대신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서운 눈빛으로 장내를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소의 자애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서늘하고 압도적인 위엄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내를 짓누르는 묵직한 목소리가 마침내 팽팽한 정막을 갈랐습니다. 우리 그룹이 이토록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진실한 이유는 바로 협력사와의 굳건한 신용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목숨처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참담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만과 허영에 취해 타인을 무참히 멸시하고 뒤에서는 서류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을 탐하며 기업의 맑은 뿌리를 갉아먹는 자들이 우리의 고귀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명예회장의 날카로운 일갈이 떨어지자 연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축제 분위기를 예상했던 수많은 협력사 대표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명희의 남편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흠칫 놀랐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설마 저 끔찍한 경고가 자신들을 향한 칼날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평소 눈엣 가시 같았던 경쟁 업체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모조리 떨어져 나갈 것이라며 화려한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속으로 오만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명예회장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거대한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에 우리 그룹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썩은 가지들을 가차없이 도려낼 거대한 숙청을 선언합니다. 이 모든 정화 작업을 위해 가장 낮은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낱낱이 진실을 파헤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 우리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차기 최고 경영자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명예회장의 폭탄 선언이 무겁게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내는 거대한 충격과 술렁임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철통 같은 그룹에 비밀스럽게 감춰진 후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희 역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로운 권력자가 누구일지 숨을 죽여 기다렸습니다. 이내 명예회장이 무대 측면을 향해 손을 뻗었고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짐과 동시에 단 하나의 눈부신 빛이 굳게 닫혀있던 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르며 등장하는 단호한 구두 굽소리가 쥐죽은 듯 고요해진 연회장에 또렷하고 선명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빗줄기가 연회장의 굳게 닫힌 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장내를 짓누르는 무거운 정적을 가르며 단호하고 일정한 구두 굽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다름 아닌 서하였습니다. 화려한 연회복으로 치장한 수백 명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장식 하나 없는 수수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숨이 막힐 듯한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흔들림 없는 서늘한 시선으로 곧장 단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단 바로 앞 상석에 앉아
헛된 승리감에 취해 있던 최명희의 얼굴에 띄어졌던 거만한 미소가 일순간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명희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경악에 찬 숨을 집어삼켰습니다. 불과 10여 분 전 어두운 복도에서 자신이 쥐새끼라 부르며 지독한 조롱을 퍼부었던 그 천박한 휴게실 직원이 지금 모든 이의 경애를 받으며 무대 중앙을 향해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가 단상 위로 올라서자 한재양 명예회장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한 걸음 물러서며 그녀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썩은 뿌리를 직접 캐내고 묵묵히 기업의 내일을 그려온 내 유일한 핏줄이자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갈 차기 최고 경영자 한서아입니다. 명예회장의 묵직한 소개가 연회장을 강타하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장내에서 믿을 수 없다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희의 남편은 핏기가 가신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함부로 짓밟고 모욕했던 그 힘없는 계약직 직원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그룹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단상 중앙에 선 서아는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연회장을 훑어내리다 이내 정확히 맨 앞줄에 굳어있는 명희 부부를 향해 꽂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그룹의 이름을 팔아 타인을 멸시하고 부당한 탐욕을 채우던 자들의 민낯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원칙을 무시하고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오만한 협력사들과의 모든 계약은 영구히 파기될 것입니다. 서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휴게실에서 규정을 읊고 복도에서 경고를 던지던 그 건조하고 단호한 음성 그대로였습니다. 그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귓가에 꽂히는 순간 명희의 다리에서 마지막 남은 힘마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의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보석과 화려한 의상은 바닥을 구르며 한없이 초라하게 구겨졌습니다. 단상 위에서 그 처참한 몰락의 시작을 내려다보는 서아의 맑은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연회가 막을 내리고 수많은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천장에 눈부신 조명마저 절반쯤 꺼진 그 서늘한 공간에는 오직 바닥에 주저앉은 최명희 부부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서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천만 원짜리 장신구를 흔들며 사람의 급을 나누고 멸시하던 명희의 오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와 구겨진 연회복 차림으로 덜덜 떨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직 모든 것을 잃었다는 짙은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명희의 남편 역시 핏기가 완전히 가신 잿빛 얼굴로 바닥만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서아의 뒤에 서 있던 책임자가 다가가 묵직한 서류철 하나를 그들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위에는 독점 납품 계약 영구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서라는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들이 지난 수년간 독점 권력을 쥐고 저질러온 식자재 단가 부풀리기 정황과 휴게실 직원들에게 가한 폭언과 횡포가 모두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임을 낱낱이 짚어냈습니다. 아울러 부당하게 취득한 수십억 원의 이득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막대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건조한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서아의 냉혹한 통보가 떨어지자마자 명희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서아의 발밑으로 기어왔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서아의 구두 끝에 비비며 처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미쳤었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비굴한 애걸이 텅 빈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계약이 끊기면 내일 당장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자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위약금 청구만은 제발 거두어달라며 목이 쉬어라 부르짖었습니다. 명희의 처절한 절규가 메아리 쳤지만 서아의 눈빛은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자에게 한없이 잔인했던 오만함이 자신보다 강한 힘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씁쓸한 풍경이었습니다. 서아는 명희가 꽉 붙잡고 있던 자신의 바짓단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가가 어떤 것인지 이제 당신들이 그 처절한 밑바닥에서 직접 배울 차례입니다. 타인에 대한 기본적 존중을 잃어버린 자에게 냉혹한 경영의 세계가 베풀 자비는 없습니다. 이 싸늘한 마지막 선고를 남긴 채 서아는 흔들림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명희 부부의 뼈저린 통곡 소리만이 어두운 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차갑고도 압도적이었던 심판의 밤이 지나고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대 기업이라는 든든한 바람막이를 잃어버린 최명희 부부의 업체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단 몇 주 만에 철저한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명희가 제 몸처럼 아끼고 자랑하던 화려한 저택과 수입 자동차 그리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보석들은 모조리 압류되어 차가운 경매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비겁한 침묵으로 불을 과시하던 연인 민우 역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가장 쓰라린 밑바닥 삶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반면 썩은 뿌리를 도려냈던 서아는 마침내 그룹 본사의 가장 높은 집무실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지시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최상위 귀빈 전용 휴게실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 투명한 심사를 통해 새로운 협력사들이 선정되었고 특권 의식에 젖어 횡포를 부리던 고객들은 영구적인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치로 얼룩졌던 공간은 비로소 기업의 진짜 신용을 증명하는 투명한 흑자 경영의 표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아는 지난 시간들을 묵묵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얼음물을 뒤집어쓰며 온갖 멸시를 견뎌야 했던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경영자로서 지녀야 할 가장 무거운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걸쳐 입은 옷의 가격표를 자신의 진짜 가치로 착각하곤 합니다. 알량한 재력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약자를 짓밟으며 그 영원할 것 없는 우월감에 취해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얄팍한 오만함은 비즈니스의 세계는 물론 우리의 긴 인생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가장 빠르게 파멸시키는 무서운 위험 요소일 뿐입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흔들림 없는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희 일가의 처절한 몰락이 똑똑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누리는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 자만할 때 혹시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밤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